안녕하세요. 노라빗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엮이는 가정에서 코디펜던트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엮이는 가정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인격장애, 인격 파손으로 인해 가족 간의 거짓말, 무시와 폭력 등 학대가 난무하는 가정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코디펜던트가 성인 아이로 자라면 나르시시스트 같은 악인의 타깃이 되기 쉽고, 코디펜던트가 가진 특성상 주로 물질 중독자나 인격 파손자 같은 성인 아이에게 끌리기 때문에 엮이는 가정의 부모는 표면상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아빠와 코디펜던트 엄마,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엄마와 코디펜던트 아빠,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이 제일 많습니다. 양심의 유무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성인 아이라는 면에서 코디펜던트는 악인과 동일하고, 양심이 없는 코디펜던트는 소시오패스거나 나르시시스트인 경우가 많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부모 둘 다 악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코디펜던트는 특유의 동반 의존 성향 때문에 나르시시스트 등 악인에게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헤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 속을 깊이 잘 들여다보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 주눅이 든 상태라거나 1차 엮이능자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코디펜던트일 뿐, 사실 내연적이거나 사회적 나르시시스트 같은 악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의 1차 엮이능자가 죽거나 이혼 등으로 사라져서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절대 평화는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으면서 때를 기다리던 코디펜던트가 숨겨져 있던 본색을 드러내면서 1차적 엮이능자보다 더 지독한 악인으로 등극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타고난 코디펜던트라면 심한 세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선과 악의 구분을 제대로 못하거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자신감 결여로 도망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결국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생존에 실패합니다. 엮이는 가정의 분위기나 환경은 전쟁포로 수용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소를 지배하는 소장을 부모 중 하나 또는 둘 다라고 한다면, 그 배우자나 아이들은 수용소의 볼모로 잡힌 포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배우자나 아이들이 바로 코디펜던트입니다. 코디펜던트는 수용소의 소장이 강요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의 역할을 찾기도 합니다. 샤론 웨그쉐이더 크루즈는 이와 같은 코디펜던트의 역할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 영웅. 주로 첫째가 이 역할을 하는데 골든 차일드라고도 합니다. 영웅 역할을 하는 아이는 부모로부터 조건부 사랑과 조건부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받게 됩니다. 아이가 영웅 역할을 잘하면 부모의 트로피가 되고 전리품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 공은 전부 부모가 차지합니다. 아이의 진로를 결정한 것도 부모인 나, 물심양면으로 밀어준 것도 나, 내 덕에 성공한 아이의 성공은 당연히 내 것이고, 그런 성공적인 가정을 만든 건 나니까 결국 내 트로피라는 겁니다. 영웅 역할을 담당하는 아이는 부모의 찬란한 희망사항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완벽한 우등생, 사회적인 성공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등에 지고, 어떤 실수나 실패도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면서 일 중독과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보통 지능이 높은 아이가 영웅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면에는 자기 가족에 대한 비밀과 분노를 품고 있어서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고 부모처럼 통제하려고 합니다. 영웅은 부모에게 학대를 되물림 받아도 스스로를 완벽한 존재라고 믿고 있어서 절대 자신이 학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영웅 역할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면 다행이지만 명문대를 졸업했어도 사시에 실패했다거나 석박사를 마쳤어도 좋은 직장에 취업이 안 됐다거나 등등 더 이상 부모의 자랑거리, 트로피 아이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부모는 영웅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에 휩싸여 영웅을 대신할 아이를 물색하면서 영웅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버립니다. 숨기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엮이는 가정에는 반드시 호시탐탐 1인자의 자리, 영웅 자리를 노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트로피를 안겨줄 것 같다면 부모는 기존 영웅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 아이에게 영웅 역할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면 영웅이었던 아이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맨몸으로 건물 옥상에서 수백 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하는 상황에 처하는 거라 사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대부분의 영웅은 실패를 거의 겪지 않고 자라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겪게 된 실패와 그로 인해 부모와 형제, 사회로부터 당하게 되는 수모와 치욕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택하거나 반대로 부모와 형제에게 복수를 합니다. 양심을 타고나지 않은 영웅이라면 실패와 치욕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행히도 양심을 타고난 영웅이라면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여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영웅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겠죠. 두 번째, 자칭 전능자 또는 돌보는 자. 이 역할을 하는 아이가 양심을 타고났다면 정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대신 책임을 져주면서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가족의 역기능을 고치려는 노력까지 합니다. 당연히 타인과의 대립이나 갈등도 피하려고 하다 보니 부모에게 대들거나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래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위험한 학대자를 만나도 피하기보다 내가 잘할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지만 고칠 수 있어. 같은 악인들이 하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도 믿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모든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조용히 참습니다. 참는 것이 극에 달하게 되면 병이 나기 쉬운데 평소에도 에너지를 자기에게 사용하지 않고 90% 이상을 타인에게 사용할 정도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병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돌보는 자는 타인을 돌보기만 하고 정작 자기는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돌보는 자도 양심을 타고나지 못했다면 돌본다는 명목과 행위하에 타인을 좌지우지하고 통제합니다. 세 번째, 마스코트. 이 역할은 보통 막내가 담당합니다. 엮이는 가정의 마스코트는 불완전, 혼돈,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매력과 유머를 사용합니다. 마스코트는 가족의 심각한 분위기를 바꾸고 긴장 완화와 마음의 짐을 덜어주면서 가족들이 문제를 직시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의 관심이 자기를 향하게 만듭니다. 덕분에 마스코트는 악인 부모가 학대하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마스코트가 표면상으로는 엮이는 가족 구성원 중 제일 외향적이고 활동적으로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 두려움, 슬픔을 감추고 있습니다. 마스코트는 최대한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무조건 빨리 생각의 전환을 해버리거나 망각하면서 회피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다루는 능력이 없어서
미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희생양. 희생양은 미운우리 가정에 태어난 백조입니다. 희생양 역할을 하는 아이는 양심이 살아있고 선과 악에 대해 예민하고 정의롭고 진실해서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솔직하기 때문에 이와 정반대 성향인 악인 부모와는 서로 상극입니다. 부모는 엮이는 가정이 가진 모든 문제와 자신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수치심에 대한 탓을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희생양에게 전부 떠넘기고 비난합니다. 우리 집에서 문제는 너야.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우리 집은 너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살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부모는 희생양만 보면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대부분의 희생양은 왜 그러는지 그 이유도 전혀 모른 채 부모와 형제의 공격을 받고 학대당하기 때문에 가족 중 제일 심각하고 치명적인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희생양은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도 제일 못 받고 제일 먼저 지원이 끊기거나 심한 경우 돈 한 푼 없이 밤에 거리로 내쫓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학교에서도 왕따 주동자나 왕따가 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어린 나이에 가출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매우 낮아서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에게도 학대받을 확률이 크고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 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엮이는 가정 구성원 중 가족의 문제를 제일 빨리 눈치채고 도망쳐서 치유를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건 희생양입니다. 다섯 번째, 잃어버린 아이. 이 역할을 하는 아이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지도 않지만 관심도 받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는 어떻게든 부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만의 공상, 상상의 세계에 빠진다거나 동물이나 식물, 책이나 게임, TV나 핸드폰만 보면서 엮이는 가정의 참혹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아이 중 양심을 타고났지만 소극적이라서 가족이 싸우면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숨고 피하는 아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울거나 슬퍼하고 최소한 나라도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이 중 양심을 타고나지 않은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같은 아이는 가족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건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받기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는 희생양을 학대하는데 동조도 안 하지만 말리거나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방문 닫고 공부나 일 등 자기 일에만 몰두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영웅이 자리를 박탈당하면 자기가 그 자리를 재빨리 차지하거나 빠른 독립을 합니다. 이와 같은 코디펜던트의 5가지 역할을 자녀가 여러 명 있다면 아이마다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한 아이가 한 번에 하나 또는 동시에 몇 가지를 담당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꾸면서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역할이 서로 바뀌는 것은 보통 20살이 넘어 결혼이나 군대 때문에 영웅의 지위가 박탈되거나 스케이프고트가 쫓겨나거나 독립하거나 할 때 바뀝니다. 코디펜던트 역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